이 나쁜 년, 내가 이 년을 죽여버릴 거야. 내 돈 다 빨아먹고 도망친 이 도둑년 말이야. 반지하 방 바닥에 주저앉은 이순자 씨가 난도질 당한 사진을 들고 울부짖었습니다. 그 사진 속 인물은 다름 아닌 그녀가 친동생처럼 아끼던 동네 동생 박미연. 언니, 딱 1억만 더 넣으면 다이아몬드 등급돼. 그러면 평생 연금이 쏟아진다니까? 달콤한 말에 속아 아파트까지 날리고 곰팡이 핀 지하실로 추락한 순간 그녀의 모든 것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가장 밑바닥에서 마주한 충격적인 진실과 잔혹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제가 사는 연립주택 반지하에 새 이웃이 이사 오던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시끄러운 소리에 잠이 깼죠. 창문 너머로 이삿짐 트럭이 보였는데 짐들이 예사롭지 않더라고요. 번쩍번쩍한 자개장이며 고급스러운 가죽 소파가 줄줄이 내려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비싼 가구들이 좁고 가파른 반지하 계단으로 들어가려니 어디 쉽겠어요. 이삿짐 센터 직원이 땀을 뻘뻘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사모님, 이 큰 소파는 이 좁은 계단으로 절대 못 들어간다니까요. 이걸 억지로 넣으려면 다 긁히고 난리가 날 텐데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계단 입구에 멍하니 서 있던 이순자 씨가 초점 없는 눈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냥 넣어요. 다 부서져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쑤셔 넣으라고요. 직원들이 혀를 끌끌 차며 억지로 소파를 밀어넣는 순간이었어요. 끼익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비싼 가죽 소파 옆구리가 시멘트 벽에 긁혀 허옇게 일어났죠. 그 소리가 마치 이순자 씨의 가슴이 찢어지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이순자 씨는 저 건너편 번듯한 아파트에 살던 분이었거든요. 가끔 동네 마트에서 마주치면 늘 화려한 옷차림에 고상한 웃음을 짓던 분이었는데 하루아침에 곰팡이 냄새나는 이곳으로 오게 된 거죠. 저는 안타까운 마음에 뭐라도 도울 게 없을까 싶어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현관문이 열려 있어 안을 들여다보니 이순자 씨가 짐 정리는 뒷전이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더군요. 그런데 이순자 씨 앞 바닥에 놓인 사진 액자를 보고 저는 그만 숨을 헉 들이키고 말았어요. 그 사진 속 인물은 저도 몇 번 본 적 있는 박미연이라는 여자였어요. 이순자 씨가 늘 친동생처럼 아끼며 데리고 다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박미연의 얼굴 사진이 식칼로 수십 번은 난도질 당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찢겨 있었거든요. 제가 놀란 인기척을 내자 이순자 씨가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봤어요. 그 눈빛이 얼마나 섬뜩하던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답니다. 이순자 씨가 바닥에 있던 식칼을 집어들며 부들부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나쁜 년, 내가 이 년을 죽여버릴 거야. 내 돈 다 빨아먹고 도망친 이 도둑년 말이야. 저는 너무 놀라 이순자 씨를 진정시키려 다가갔어요. 아유 아주머니 왜 이러세요? 칼은 위험하니까 일단 져주세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순자 씨는 제 손을 뿌리치며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내가 미쳤지. 내가 귀신에 홀렸던 거야. 그년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언니 딱 1억만 더 넣으면 다이아몬드 등급된다고. 그러면 죽을 때까지 매달 연금이 수백만 원씩 나온다고 했어. 그 말만 철석같이 믿고 내가 살던 아파트까지 담보로 잡혀서 돈을 해다 바쳤는데 이순자 씨의 목소리가 처절하게 갈라졌어요. 그런데 그년이 하루아침에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렸어. 회사라는 곳에 찾아가니까 이미 문 닫고 도망갔더라고. 내 돈, 내 아파트, 내 노후가 다 날아갔다고. 이제 나는 어떡해. 나는 이제 어떡하냐고.
이순자 씨는 바닥을 치며 통곡을 시작했어요. 그 좁고 습한 반지하 방이 이순자 씨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죠. 평생 쌓아올린 자부심이며 재산이며 인간관계가 모조리 무너져 내린 사람의 절규였어요. 저는 차마 무슨 위로의 말도 건넬 수가 없어서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답니다. 그날 이후로 이순자 씨의 삶은 급격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부터 이순자 씨 집 대문 앞에 빨간색 우편물들이 수북이 쌓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딱 봐도 빚 독촉장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어느 날 오후에 제가 분리수거를 하러 나갔다가 마당 벤치에 앉아 있는 이순자 씨를 봤어요. 예전 같으면 우아하게 찻잔을 들고 있었을 그 손에 싸구려 믹스커피 봉지가 들려 있었죠. 이순자 씨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믹스커피 봉지를 뜯다가 내용물을 바닥에 다 쏟고 말았어요.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이것도 제대로 못하고 내가 왜 이러나 몰라. 이순자 씨가 허둥지둥 바닥에 떨어진 커피 가루를 손으로 쓸어 담는 모습이 너무나 처량해 보였어요. 제가 다가가서 말을 걸었죠.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식사는 제대로 하고 계신 거예요. 이순자 씨는 퀭한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며 힘없이 웃었어요. 밥이 넘어가겠어. 그년 잡기 전까지는 내가 밥도 물도 안 넘어갈 것 같아. 그런데 세댁, 혹시 그년이 여기 찾아오면 나한테 꼭 좀 알려줘요. 내가 그년 오기만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순자 씨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에 제가 이순자 씨에게 반찬이라도 좀 나눠주려고 내려갔을 때였어요. 열린 문틈으로 이순자 씨가 벽에 뭔가를 걸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자세히 보니 그 다단계 회사에서 받았다는 무슨 판매왕 상패 같은 거였어요. 이순자 씨는 그 쓸모없는 플라스틱 쪼가리를 곰팡이 핀 벽에 걸어두고는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아직 안 끝났어. 미연이가 잠깐 사정이 있어서 연락이 안 되는 걸 거야. 곧 연락이 올 거라고. 그러면 다시 시작하면 돼. 내가 이대로 무너질 순 없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이순자 씨는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그 말을 반복하고 있었죠. 하지만 밤이 깊어지자 이순자 씨의 불안은 극에 달한 것 같았어요. 제가 잠자리에 들려고 누웠는데 아래층에서 이순자 씨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거든요. 여보세요. 미연이니? 박미연 너 맞지? 왜 전화를 안 받아? 제발 전화 좀 받아줘. 언니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제발 목소리만이라도 좀 들려줘. 응? 미연아.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차가운 연결 불가 메시지만 반복해서 흘러나오는 것 같았어요. 이순자 씨가 전화기를 붙잡고 흐느끼는 소리가 새벽까지 이어졌답니다. 반지하의 작은 창문 너머로 가로등 불빛이 위태롭게 깜빡거리고 있었어요. 마치 앞으로 이순자 씨에게 닥쳐올 길고 어두운 터널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처럼 말이죠. 이순자 씨가 이사 온 지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동네가 떠나갈 듯한 고함 소리에 새벽잠을 설쳤어요. 이순자 나와. 안에 있는 거 다 아니까 당장 문 열어. 안 그러면 문 부수고 들어간다. 험상궂게 생긴 남자 서너 명이 이순자 씨네 철문을 쾅쾅 발로 차고 있었어요. 사채업자들이 들이닥친 거죠. 그 소리가 얼마나 크고 살벌한지 2층에 사는 제 방바닥까지 쿵쿵 울릴 정도였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벌벌 떨었어요. 아래층 이순자 씨는 얼마나 무서울까 싶었죠. 사채업자들이 한참을 그렇게 난동을 부리다가 돌아간 뒤에야 저는 조심스럽게 아래층으로 내려가 봤어요. 현관문은 군데군데 찌그러져 있고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제가 문을 두드리며 조용히 불렀습니다. 아주머니, 저 위층 세댁이에요.
괜찮으세요? 저 사람들 갔어요. 한참 뒤에야 안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문이 조금 열렸어요. 이순자 씨가 공포에 질린 얼굴로 저를 내다봤죠. 갔어요. 정말 다 간 거 맞죠? 아이고 무서워라. 나 이러다 정말 심장마비로 죽을 것만 같아. 이순자 씨는 제 손을 잡고 바들바들 떨었어요. 방 안으로 들어가니 이순자 씨가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장롱 구석에 숨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세댁, 미안해요. 나 때문에 시끄러워서 잠도 못 잤지. 내가 죄인이야. 죄인. 이순자 씨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아주머니. 괜찮아요. 그런데 저 사람들 또 오면 어떡해요? 경찰에 신고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이순자 씨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안 돼. 신고했다가 저 사람들이 더 해코지하면 어떡해. 그냥 내가 죽은 듯이 엎드려 있어야지. 그나저나 저 전화기 좀 어떻게 해줘요. 하루 종일 울려대서 노이로제 걸릴 지경이야. 이순자 씨가 방구석에 처박아둔 휴대전화를 가리켰어요. 제가 전화기를 집어드는 순간에도 쉴 새 없이 벨소리가 울리고 있었죠. 화면에는 김 실장, 박 부장 같은 이름들이 번갈아가며 뜨고 문자는 수백 통이 와 있었어요. 내용을 보니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협박으로 가득했답니다. 이거 그냥 꺼두시는 게 낫겠어요, 아주머니. 계속 듣고 있다가는 정말 병나시겠어요. 제가 전원을 끄려고 하자 이순자 씨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전화기를 빼앗았어요. 안 돼. 혹시 미연이한테 전화 올지도 모르잖아. 그년이 혹시라도 마음 돌려서 전화하면 받아야지. 그러더니 이순자 씨가 갑자기 발작적으로 전화기를 벽에 집어던졌어요. 아, 이 나쁜 년. 전화도 안 받을 거면서 왜 자꾸 생각나게 만들어. 왜? 전화기는 산산조각이 났고 이순자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위태로워 보여서 저는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해 여름은 유난히 비가 많이 왔답니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자 반지하인 이순자 씨네 집은 물난리가 났어요. 밤새 퍼붓는 비에 하수구가 역류해서 집 안으로 흙탕물이 들어차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걱정이 돼서 내려가 보니 이순자 씨가 바가지를 들고 정신없이 물을 퍼내고 있었어요.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꼴을 당하나. 하늘도 무심하시지. 나더러 죽으라는 거야 뭐야. 이순자 씨는 온몸이 비에 젖은 채 악을 쓰고 있었죠. 저도 팔을 걷어붙이고 물 퍼내는 걸 도왔지만 역부족이었어요. 방바닥은 이미 발목까지 물이 차올랐고 벽지며 가구며 죄다 젖어서 엉망이 됐죠. 그 난리통에 이순자 씨가 갑자기 뭔가를 찾느라 허둥지둥했어요. 내 시계 어디 갔어? 그거 젖으면 안 되는데. 이순자 씨가 장롱 깊숙한 곳에서 꺼낸 건 비단 보자기에 쌓인 낡은 상자였어요. 그 안에는 금장 롤렉스 시계가 들어 있었죠. 이거 우리 영감하고 결혼할 때 받은 예물 시계야. 이거 하나는 끝까지 지키려고 했는데. 이순자 씨가 시계를 가슴에 품고 흐느꼈어요. 하지만 며칠 뒤 생활비가 바닥나자 이순자 씨는 결국 그 시계를 들고 전당포를 찾아갔답니다. 저도 이순자 씨가 걱정돼서 같이 따라갔죠. 전당포 주인이 시계를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심드렁하게 말했어요. 이거 너무 오래된 모델이라 값 얼마 못 쳐드려요. 30만 원. 이순자 씨가 기가 막힌다는 듯이 소리쳤어요. 네, 30만 원이요? 아니 사장님. 이거 진짜 금이고 다이아몬드도 박힌 건데. 그래도 100만 원은 주셔야죠. 아줌마. 요즘 누가 이런 구닥다리 시계를 차요.
정 싫으면 딴 데 가보시든가. 주인이 시계를 돌려주려 하자 이순자 씨가 다급하게 주인의 손을 잡았어요. 아니에요. 그냥 주세요. 30만 원이라도 주세요. 제가 지금 당장 쌀 돈도 없어서 그래요. 이순자 씨는 결국 헐값에 시계를 넘기고 돌아서서 눈물을 훔쳤어요. 그 뒷모습이 얼마나 작고 초라해 보이던지 제 마음이 다 아팠답니다. 그렇게 겨우 마련한 돈으로 며칠을 버티던 이순자 씨가 어느 날 아침 결연한 표정으로 집을 나섰어요. 세댁, 나 오늘 그년 잡으러 갈 거야. 내 돈 다 내놓으라고 단판을 짓고 올 거라고. 이순자 씨는 박미연이 속해 있던 다단계 회사 사무실을 찾아간 거였어요. 하지만 몇 시간 뒤에 돌아온 이순자 씨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죠. 머리는 산발이 되고 옷은 다 찢어진 채 넋이 나간 사람처럼 터덜터덜 걸어오더라고요. 제가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없어. 아무도 없어. 사무실은 텅 비었고 문에는 피해자들이 써놓은 욕설만 가득하더라. 내가 너무 늦었어. 너무 늦었다고. 이순자 씨가 힘없이 중얼거렸어요. 그곳에서 다른 피해자들을 만나 박미연이 이미 조직 간부들과 해외로 도주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였죠. 그 충격으로 실신했던 이순자 씨는 지나가던 사람들의 도움으로 겨우 깨어나 집으로 돌아온 거였어요. 그날 이후 이순자 씨는 완전히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어두운 방 구석에 웅크려만 있었거든요. 제가 걱정이 돼서 내려가 보면 방 안에서 나는 악취가 점점 심해졌어요. 마치 죽음의 냄새 같았죠. 저는 더 이상 방관할 수가 없어서 죽이라도 좀 쑤어서 내려갔어요. 아주머니, 이러다 정말 큰일 나요. 조금이라도 드셔야 기운을 차리죠. 제가 억지로 이순자 씨를 일으켜 앉히고 숟가락을 쥐어줬지만 이순자 씨는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만 응시했어요. 그러고는 쉰 목소리로 계속해서 똑같은 말만 중얼거렸답니다. 박미연, 이 나쁜 년. 내가 너 죽어서도 저주할 거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 용서 못해. 절대. 이순자 씨의 깊은 절망이 그 좁은 방 안에 무겁게 내려앉고 있었어요. 그날 밤은 유난히 비가 많이 왔어요.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것처럼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에 천둥 번개까지 쳐서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었죠. 창문이 덜컹거리는 소리에 깜짝 놀랐겠는데 아래층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누가 이순자 씨네 문을 부서져라 두드리는 것 같았어요. 누구세요? 이 밤중에. 이순자 씨의 잔뜩 겁먹은 목소리가 들리고 이어서 철문이 삐걱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잠시 후 이순자 씨의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들려왔죠. 아, 너 인연. 내가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나타나. 당장 나가. 당장. 저는 너무 놀라서 겉옷만 대충 걸치고 아래층으로 뛰어내려갔어요. 열린 현관문 사이로 보이는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답니다. 이순자 씨가 현관 바닥에 쓰러져 있는 어떤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있었거든요. 그 여자는 비에 쫄딱 젖은 채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이순자 씨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하고 있었어요. 언니 제발 살려줘. 나 좀 숨겨줘. 나 이대로 나가면 정말 죽어. 제발. 자세히 보니 그 여자는 바로 박미연이었어요. 해외로 도주했다던 박미연이 만신창이가 된 몰골로 제 발로 찾아온 거였죠. 이 뻔뻔한 년. 내 돈 다 떼먹고 도망친 년이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내 돈 내놔. 내 아파트 물어내라고 이 도둑년아. 이순자 씨는 이성을 잃고 박미연을 발로 차며 악을 썼어요. 박미연은 바닥을 기어다니며 이순자 씨에게 빌었죠. 언니,
나도 피해자야. 나도 그놈들한테 이용만 당하고 버려졌어. 나도 언니처럼 다 잃었다고. 제발 믿어줘. 박미연의 말은 충격적이었어요. 해외 도주는커녕 국내의 허름한 모텔에 감금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다단계 조직에서 박미연에게 돈을 더 가져오라고 협박하며 폭행했고 겨우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탈출했다는 거였죠. 박미연은 덜덜 떨면서 멍투성이인 팔다리를 보여줬어요. 언니, 나 이것 좀 봐. 나 그놈들한테 맞아서 죽을 뻔했어. 제발 며칠만이라도 여기서 지내게 해줘. 내가 몸 좀 추스르면 어떻게든 돈 마련해서 언니 돈부터 갚을게. 정말이야. 이순자 씨는 박미연의 처참한 몰락을 보며 분노와 연민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 같았어요. 평소 친동생처럼 아꼈던 사람이라 차마 모질게 내치지 못하는 거였죠. 아, 이 왼수 같은 년. 내가 너 때문에 무슨 꼴을 당하고 있는데. 그래. 일단 들어가자. 들어가서 얘기해. 이순자 씨는 결국 한숨을 내쉬며 박미연을 방 안으로 들였어요. 저는 두 사람이 걱정돼서 한동안 문 밖에서 서성이다가 조용해진 것 같아서 올라왔답니다. 그런데 다음 날부터 이 기묘한 동거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박미연은 며칠 푹 쉬더니 금세 기운을 차리더라고요. 그리고는 언제 그랬냐는 듯 뻔뻔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제가 이순자 씨 반찬이라도 좀 챙겨주려고 내려갔을 때였어요. 좁은 방 안이 담배 연기로 자욱하더라고요. 박미연이 방바닥에 비스듬히 누워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언니, 밥 아직 멀었어. 나 배고파 죽겠네. 빨리 좀 차려와봐. 박미연은 마치 상전이라도 된 것처럼 이순자 씨에게 명령하듯 말했죠. 이순자 씨는 부엌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밥상을 차리고 있었고요. 아휴, 이년아. 내가 내 시어머니냐. 밥 차려달라 빨래해달라 아주 상전 노릇을 하네. 이순자 씨가 투덜거리면서 밥상을 내려놓자 박미연은 숟가락을 들며 비아냥거렸어요. 언니, 내가 지금 몸이 안 좋아서 그러잖아. 내가 나중에 다 갚는다니까 그러네. 그리고 언니도 나 때문에 다이아몬드 등급될 뻔했잖아. 그때 성공했으면 지금쯤 나한테 고맙다고 절이라도 했을걸. 박미연의 말에 이순자 씨는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힌 것 같았어요. 저도 옆에서 듣다가 너무 화가 나서 한마디 하려던 참이었죠. 그때 이순자 씨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어요. 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거 내 비상금 아니야. 이순자 씨가 박미연의 가방에서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몇 장을 발견한 거였어요. 이순자 씨가 장판 밑에 숨겨뒀던 마지막 비상금을 박미연이 훔친 거였죠. 아니 언니, 내가 담배가 떨어져서 잠깐 빌린 거야. 내가 나중에 준다니까 왜 이렇게 쪼잔하게 굴어. 박미연이 아무렇지 않게 대꾸하자 이순자 씨는 이성을 잃고 달려들었어요. 이 도둑년, 내가 너를 걷어주는 게 아니었어. 당장 내 돈 내놔. 당장. 두 여자는 좁은 방에서 서로 머리채를 잡고 뒹굴며 추악한 몸싸움을 벌였어요. 고함과 비명소리가 난무하고 가재도구들이 쓰러지는 소리가 요란했죠. 저는 너무 놀라서 두 사람을 뜯어말리느라 진땀을 뺐답니다. 한바탕 난리가 난 후에 박미연은 씩씩거리며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얼마 후 술에 잔뜩 취해서 들어왔죠. 야 이순자, 내가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내가 너 사람 만들어주려고 얼마나 애썼는데. 내가 복이 없어서 그런 걸 왜 나한테 화풀이야. 박미연은 술주정을 부리다가 그대로 골아떨어졌어요. 코까지 골며 자는 박미연을 보며 이순자 씨는 분노와 배신감에 치를 떨었죠.
그날 밤 저는 아래층에서 들리는 심상치 않은 소리에 잠을 설쳤어요. 이순자 씨가 잠든 박미연을 내려다보며 부엌에서 가져온 식칼을 만지작거리고 있었거든요. 죽여버릴까? 전현을 죽여버리고 나도 죽어버릴까? 이순자 씨의 섬뜩한 중얼거림이 열린 창문 틈으로 새어나왔어요. 저는 당장이라도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 불안에 떨며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했답니다. 박미영과의 격렬한 싸움이 있었던 다음 날 새벽이었어요. 이순자 씨는 밤새 한숨도 못 자고 퀭한 눈으로 집을 나섰답니다. 답답한 마음에 무작정 걷다 보니 어느새 동네 골목 어귀까지 오게 된 거였죠. 그때 골목 저편에서 누군가 힘겹게 리어카를 끌고 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동네에서 폐지 줍는 노인으로 유명한 김씨 어르신이었죠. 리어카에는 박스와 파지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서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비탈길을 오르던 리어카가 기우뚱하더니 옆으로 넘어지려고 했죠. 이순자 씨는 자신도 모르게 달려가 리어카를 붙잡았어요. 어르신, 조심하셔야죠. 다치시면 어쩌려고요. 이순자 씨가 힘을 주어 리어카를 바로 세우자 김씨 어르신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숙였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침부터 큰 신세를 졌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김씨 어르신의 얼굴은 땀과 흙먼지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맑게 빛나고 있었죠. 이순자 씨는 생전 처음 남의 육체 노동을 도왔다는 사실에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동안 자신은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우아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었는데 그 모든 게 허상이었다는 걸 깨달은 거죠. 김씨 어르신은 주머니를 뒤적이더니 꼬깃꼬깃한 사탕 하나를 꺼내 이순자 씨에게 건넸어요. 이거라도 드세요. 당 떨어질 때는 이게 최고입니다. 이순자 씨는 그 투박한 호의에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감사합니다, 어르신. 잘 먹을게요. 이순자 씨가 사탕을 받아들고 꾸벅 인사를 하자 김씨 어르신은 다시 묵묵히 리어카를 끌고 가기 시작했죠. 그 뒷모습을 바라보던 이순자 씨는 문득 어떤 결심이 선 듯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그날 이후 이순자 씨는 매일 새벽 김씨 어르신을 따라다니며 폐지 줍는 일을 거들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에는 요령이 없어서 힘만 들고 박스도 제대로 못 묶었지만 김씨 어르신이 옆에서 차근차근 가르쳐 주셨죠. 아주머니, 박스는 이렇게 납작하게 눌러서 묶어야 많이 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저런 캔이나 고철은 따로 모아야 돈이 더 되고요. 김씨 어르신의 친절한 가르침 덕분에 이순자 씨는 조금씩 일에 익숙해져 갔어요. 평생 해본 적 없는 고된 노동에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이순자 씨는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일했답니다. 땀 흘려 일하는 동안에는 복잡한 생각도 잊을 수 있었고 무엇보다 정직하게 돈을 번다는 사실이 이순자 씨에게 큰 위안이 되었거든요. 이순자 씨는 내친 김에 동사무소에서 주관하는 공공근로사업에도 신청했어요. 새벽부터 거리 청소를 하고 화단 가꾸는 일을 하는 거였는데 경쟁률이 꽤 치열했죠. 다행히 이순자 씨의 절박한 사정을 딱하게 여긴 동장님의 배려로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답니다. 이순자 씨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요령을 피우며 쉬는 동안에도 이순자 씨는 허리 한번 펴지 않고 쓰레기를 줍고 잡초를 뽑았죠. 그렇게 하루 종일 일하고 받은 일당을 손에 쥐었을 때 이순자 씨는 형언할 수 없는 감동을 느꼈답니다. 그 돈은 다단계에서 만져봤던 그 어떤 큰 돈보다 훨씬 더 값지고 귀하게 느껴졌거든요. 저녁에 녹초가 되어 집에 돌아오면 박미연이 기다렸다는 듯 비아냥거렸어요. 어머, 우리 사모님 오셨네.
오늘은 얼마 버셨어? 그깟 푼 돈 벌어서 언제 빚 갚고 언제 아파트 살래? 응? 예전 같았으면 불같이 화를 냈을 이순자 씨였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이순자 씨는 박미연의 조롱을 무시하고 조용히 씻고 나와서 저녁을 먹었죠.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 갈 길 간다. 이순자 씨는 속으로 그렇게 되뇌며 자신의 삶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저녁 식사 후에도 이순자 씨는 쉬지 않았어요. 동네를 돌며 버려진 박스와 캔을 모으러 다녔죠. 처음에는 남들 눈이 의식돼서 모자도 푹 눌러쓰고 마스크도 했지만 이제는 그런 것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순자 씨는 점점 요령이 생겨서 제법 많은 양의 폐지를 모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어느 날 고물상에서 첫 정산을 받고 몇만 원의 돈을 손에 쥐었을 때 이순자 씨는 그 돈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꼬깃꼬깃하고 냄새나는 돈이었지만 이순자 씨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돈이었죠. 그 돈은 다단계의 허황된 숫자, 노름이 아닌 진짜 땀과 노력의 대가였으니까요. 저는 가끔 이순자 씨가 리어카를 끌고 가는 모습을 창문 너머로 지켜보곤 했어요. 그녀의 굽은 등에서 뿜어져 나오는 삶에 대한 처절한 의지와 희미하게 피어오르는 희망의 불씨를 보며 저도 모르게 조용히 응원을 보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3달이 훌쩍 지났어요. 이순자 씨는 정말 죽기 살기로 일했답니다. 새벽에는 공공 근로를 나가고 오후에는 김씨 어르신과 폐지를 줍고 저녁에는 틈틈이 부업까지 했으니까요.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자는 강행군이었지만 이순자 씨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이순자 씨는 가장 악질적이었던 소액 사채의 이자를 일부 갚을 수 있었죠. 그 덕분에 지긋지긋하던 빚쟁이들의 협박 전화가 잠시나마 멈추는 기적을 맛보았답니다. 이순자 씨는 그날 저녁 시장에 들러서 장을 봤어요. 평소라면 쳐다보지도 않았을 돼지고기 앞다리살 한 근과 두부 한 모 그리고 콩나물 한 봉지를 샀죠. 자신에게 노동의 가치를 알려준 김씨 어르신을 초대해서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싶었거든요. 좁고 습한 반지하 방이었지만 이순자 씨가 정성스럽게 끓인 김치찌개 냄새가 퍼지자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온기가 감도는 것 같았어요. 이순자 씨는 김씨 어르신이 도착하자마자 따뜻한 밥 한 공기를 꾹꾹 눌러 담아드렸죠. 어르신, 어서 드세요.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 김씨 어르신은 이순자 씨가 차린 소박한 밥상을 받으며 진심으로 고마워하셨어요. 아이고, 아주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복이 많아서 이런 대접을 다 받네요. 잘 먹겠습니다. 김씨 어르신은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크게 떠서 드시더니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셨어요. 이야, 정말 맛있습니다. 아주머니 솜씨가 보통이 아니시네요. 이순자 씨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어요. 맛있게 드시니 제가 더 기분이 좋네요. 어르신 덕분에 제가 이렇게 사람 구실하면서 살 수 있게 된 거잖아요. 두 사람은 막걸리 한 잔을 기울이며 서로의 고단한 삶을 위로했답니다. 이순자 씨는 과거 호텔 뷔페에서 먹었던 비싼 음식들보다 오늘 자신의 땀방울로 마련한 이 투박한 식사가 훨씬 더 맛있고 귀하게 느껴졌어요. 어르신, 제가 예전에는 돈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정직하게 땀 흘려서 번 돈만이 진짜 내 돈이고 그 돈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따뜻한 밥 한 끼 먹는 게 진짜 행복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이순자 씨의 진심 어린 고백에 김씨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죠. 맞습니다, 아주머니. 아주머니는 지금 아주 잘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충분히 훌륭하십니다.
김씨 어르신의 따뜻한 격려에 이순자 씨는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어르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순자 씨는 김씨 어르신의 손을 잡고 아이처럼 엉엉 울었답니다. 김씨 어르신은 그런 이순자 씨의 등을 토닥이며 조용히 위로해 주셨죠. 그날 밤 이순자 씨는 김씨 어르신이 돌아가신 후 낡은 가계부를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 앞으로의 상환 계획을 꼼꼼히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죠. 아직 갚아야 할 빚이 산더미처럼 남아 있었지만 이순자 씨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자신에게는 정직한 땀방울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었으니까요. 이순자 씨는 비로소 지옥 같던 삶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게 된 거였죠. 비록 몸은 부서질 듯 힘들었지만 이순자 씨는 오랜만에 다리 뻗고 깊은 잠에 들 수 있었어요. 잠든 이순자 씨의 얼굴에는 편안한 미소가 번져 있었답니다. 저는 창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이순자 씨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인간이 바닥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은 결국 정직한 노력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이순자 씨가 보여준 삶에 대한 의지와 희망은 저에게도 큰 울림을 주었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작은 행복이 그녀의 비극적인 삶에 찾아온 마지막 선물이었다는 것을 그때의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했죠. 하지만 그 행복은 정말 폭풍전야의 고요함에 불과했답니다. 며칠 뒤 이순자 씨가 공공 근로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였어요. 박미연이 이순자 씨의 장롱을 뒤지고 있더라고요. 이순자 씨가 깜짝 놀라 달려가 보니 박미연의 손에 공과금 납부하려고 모아둔 돈 봉투가 들려 있었죠.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거 내 돈이야. 당장 내놔. 이순자 씨가 돈 봉투를 뺏으려 하자 박미연은 오히려 큰 소리를 쳤어요. 아니 언니, 내가 급해서 좀 빌리겠다는데 왜 이렇게 빡빡하게 굴어? 내가 나중에 이자 쳐서 준다니까 그러네. 박미연은 이순자 씨를 거칠게 밀쳐 넘어뜨리고는 뻔뻔하게 돈 봉투를 챙겨 달아났답니다. 이순자 씨는 바닥에 넘어진 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박미연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자신의 무력감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이 사건 이후로 이순자 씨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어요. 돈을 더 빨리 모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생긴 것 같았죠. 이순자 씨는 낮에는 공공근로와 폐지줍기를 하고 밤에는 부업까지 자청해서 하기 시작했어요. 영하로 떨어진 혹독한 날씨 속에서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는 냉골방에서 밤새워 부업을 하니 몸이 배견할 리가 없었죠. 저는 가끔 마주칠 때마다 이순자 씨의 안색이 흑빛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고 걱정이 돼서 말했어요. 아주머니, 그러다 정말 병나요. 며칠만이라도 좀 쉬세요. 병원에도 가보시고요. 하지만 이순자 씨는 돈이 아깝다며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에요, 새댁. 나 괜찮아. 아직 멀쩡해. 돈도 없는데 무슨 병원이야. 그럴 돈 있으면 빚이나 갚아야지. 이순자 씨는 마치 돈에 한이 맺힌 사람처럼 일에만 매달렸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공공근로를 나가기 위해 준비하던 이순자 씨가 갑자기 머리가 깨질 듯한 통증을 느꼈어요. 눈앞이 핑 돌면서 서 있기가 힘들었죠. 이순자 씨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물이라도 마시려고 부엌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물컵을 잡으려던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손이 덜덜 떨리더니 물컵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죠.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지만 이순자 씨는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그대로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거든요. 으윽, 미연아, 미연아.
이순자 씨는 옆방에서 자고 있을 박미연을 부르려 애썼지만 입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신음소리만 새어나올 뿐이었어요. 뇌졸중이 찾아온 거였죠. 이순자 씨는 점점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 술에 취해 코를 골며 자고 있는 박미연의 숨소리를 들었어요. 그 소리가 얼마나 원망스럽고 야속하게 들리던지. 내가 이렇게 쓰러지면 안 되는데. 아직 갚아야 할 빚이 산더미 같은데.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순자 씨는 필사적으로 정신을 놓지 않으려 애썼지만 소용없었어요. 차가운 바닥에 쓰러진 채 몇 시간이 흘렀고 이순자 씨의 몸은 서서히 굳어가고 있었죠. 생명의 불씨가 꺼져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순자 씨는 자신의 마지막이 이렇게 비참하고 외로울 줄은 꿈에도 몰랐기에 소리 없는 눈물만 하염없이 흘렸답니다. 그 눈물은 회한과 절망으로 얼룩진 눈물이었죠. 그리고 그 새벽 차가운 반지하 방에서 이순자 씨의 치열했던 삶은 그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리고 말았어요. 제가 아침에 출근 인사를 하러 내려갔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린 뒤였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평소처럼 출근 인사를 하러 내려갔는데 이순자 씨네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더라고요. 이상한 예감이 들어서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봤죠. 그런데 세상에, 이순자 씨가 부엌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유리 조각이 흩어져 있고 물바다가 된 바닥에 이순자 씨가 엎드려 있었는데 미동도 없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비명을 지르며 뛰어들어갔죠. 아주머니, 아주머니 정신 좀 차려보세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제가 흔들어 깨워도 이순자 씨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몸은 이미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고요.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119에 신고를 했답니다. 구급대가 도착해서 이순자 씨를 실어가는 동안 저는 박미연이 어디 갔나 찾아봤어요. 그런데 박미연은 이미 짐을 챙겨서 도망친 뒤였죠. 이순자 씨가 쓰러진 걸 보고도 신고는커녕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친 거였어요. 정말 인간 같지도 않은 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치가 떨렸답니다. 응급실로 이송된 이순자 씨는 급성 뇌경색 판정을 받았어요. 발견이 너무 늦어서 뇌 손상이 심각하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죠. 의사는 저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어요. 환자분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의식이 돌아온다고 해도 심각한 후유증이 남을 거예요. 언어장애나 인지기능 저하 그리고 영구적인 편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연락이 닿지 않는 자식들을 대신해서 제가 보호자 노릇을 해야 했거든요. 뒤늦게 소식을 듣고 달려온 김씨 어르신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수술실 앞을 지키고 계셨죠. 아이고, 불쌍한 사람. 이제 겨우 좀 살아보려고 애쓰는 중이었는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김씨 어르신은 흐느끼며 이순자 씨의 쾌유를 비셨어요. 며칠 만에 이순자 씨가 겨우 의식을 회복했어요. 하지만 의사의 말대로 상태는 심각했죠. 이순자 씨는 자신의 왼쪽 몸이 완전히 마비되어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소리 없는 절규를 토해냈어요. 입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신음소리만 새어나왔죠. 이순자 씨는 현실을 부정하며 성한 오른손으로 마비된 왼쪽 다리를 마구 때렸어요. 하지만 아무런 감각도 느껴지지 않는다는 잔인한 현실만 확인할 뿐이었죠. 이순자 씨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하염없이 쏟아져 내렸어요. 일반 병실로 옮겨진 후 이순자 씨의 삶은 더욱 비참해졌답니다. 기저귀를 차고 타인의 도움 없이는 물 한 모금도 마실 수 없는 처지가 된 거였죠. 간병인이 기저귀를 갈아줄 때마다 이순자 씨는 수치심에 얼굴을 돌리고 눈물을 삼켰어요.
평생 자존심 하나로 살아온 사람에게는 죽기보다 더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김 씨 어르신은 매일 병원을 찾아와 이순자 씨의 손발을 주물러주며 위로하셨어요. 아주머니, 힘내세요. 재활치료 열심히 받으면 좋아질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지만 이순자 씨의 눈빛은 이미 삶의 의지를 잃고 죽은 사람처럼 공허했어요. 김 씨 어르신의 위로도 이순자 씨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죠. 병원 측은 더 이상의 치료는 의미가 없다며 퇴원을 종용했어요. 보호자분, 환자분 상태가 더 호전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제는 요양병원으로 옮기셔서 장기적인 돌봄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연고가 없는 이순자 씨가 갈 곳은 저렴한 요양병원뿐이라는 냉혹한 통보였죠. 이순자 씨는 재기를 꿈꾸며 흘렸던 땀방울과 희망이 모두 물거품이 되었다는 사실에 절망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쓸모없는 노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했답니다. 이순자 씨는 그렇게 사회적 죽음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꽃피는 봄이 왔지만 이순자 씨의 삶은 여전히 혹독한 겨울이었죠. 아니, 어쩌면 영원히 봄이 오지 않을지도 모르는 그런 잔인한 계절의 시작이었답니다. 퇴원이 결정되고 요양병원으로 떠나기 전날이었어요. 저는 이순자 씨를 대신해 마지막 거처였던 반지하 방의 짐을 정리하러 내려갔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주인 일은 쓸쓸함이 밀려왔어요. 방 안에는 이순자 씨의 치열했던 삶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장롱을 열어보니 화려했던 시절의 옷들은 온데간데 없고 낡은 작업복 몇 벌만 덩그러니 걸려 있었어요. 옷까지 몇 벌을 챙기고 책상 서랍을 열었더니 낡은 가계부가 나왔답니다. 제가 무심코 펼쳐본 가계부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순자 씨의 떨리는 글씨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빚다 갚고 새 출발하자. 할 수 있다, 이순자. 그 글귀를 보는 순간 저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이 한 줄의 글귀에 담긴 이순자 씨의 간절한 소망과 피나는 노력이 느껴져서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벽에는 김 씨 어르신과 함께 찍은 사진도 붙어 있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두 분의 모습이 너무나 행복해 보여서 더욱 마음이 아팠답니다. 이미 돈이 될 만한 것들은 박미연이 모두 훔쳐간 뒤였고 방 안에는 주인을 기다리는 낡은 가재도구들만 남아 있었죠. 다음 날 사설 구급차에 실려 요양병원으로 떠나는 이순자 씨를 배웅 나온 사람은 저와 김 씨 어르신뿐이었어요. 그동안 이순자 씨가 얼마나 외롭게 살아왔는지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했답니다. 김 씨 어르신은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몇 장을 이순자 씨의 손에 쥐어주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어요. 아주머니, 부디 건강하세요. 제가 자주 찾아갈게요. 절대 기운 잃지 마시고요. 김 씨 어르신의 따뜻한 마음에 이순자 씨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말을 할 수 없는 이순자 씨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이었죠. 도심에서 한참 떨어진 외진 곳에 위치한 요양병원은 삭막하기 그지없었어요. 들어서는 순간부터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는 것 같았죠. 병실에는 이미 서너 명의 노인들이 초점 없는 눈으로 누워 있었어요. 이순자 씨가 누울 침대는 창가 쪽이었는데 햇볕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곳이었죠. 저는 이순자 씨의 짐을 정리해주고 돌아서는데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아주머니, 저 갈게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제가 애써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지만 이순자 씨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창밖만 응시했어요. 그 뒷모습이 얼마나 작고 초라해 보이던지. 며칠 후 면회를 간 저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이순자 씨의 모습을 보며 한때
화려했던 그녀의 삶이 얼마나 허무하게 저물어가는지 실감했답니다. 이순자 씨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다가 불분명한 발음으로 중얼거렸어요. 네, 생, 말, 들, 도, 뒤늦은 후회였죠.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저는 이순자 씨의 앙상한 손을 한번 잡아주고 돌아오는 길에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쉽게 한 사람의 인생을 파멸로 이끄는지 뼈저리게 느꼈답니다. 이순자 씨의 삶은 탐욕과 허영이 부른 비극이었죠. 하지만 그녀가 마지막 순간에 보여준 삶에 대한 의지와 노력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고 믿고 싶어요. 이순자 씨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힌 채 차가운 요양병원의 침대 위에서 쓸쓸하고 고독한 최후를 기다리게 되었답니다. 그녀의 마지막이 부디 평안하기를 기도할 뿐이에요. 이순자 씨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순자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나락으로 떨어진 그녀의 삶을 지켜보며 저 역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눈앞의 화려함에 현혹되어 진짜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정직한 땀방울의 가치를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순자 씨는 비록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했지만 그녀가 마지막 순간까지 보여준 삶에 대한 처절한 의지와 희망의 끈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부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큰 힘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에 따뜻한 햇살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